공동경비구역 제2SA에 갑작스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 총격전의 정체는 바로 공동경비구역 제2SA에 견학을 왔던 김일성 종합대학의 소련 유학생 바실리 마트조크가 망명을 시도해 일어난 일인데요. 이를 본 공동경비구역 제2SA의 북한 군인들은 그를 쫓아 휴전선을 넘어 남쪽까지 쳐들어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리 군과 북한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몇 분간의 치열한 총격전 끝에 소련 유학생 마트조크는 다행히 다치지 않고 미국에 넘겨져 망명에 성공했지만 우리군 1명과 북한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비극적인 분단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상 소련 유학생 판문점 망명 사건 브리핑의 이소연이었습니다. 혹시 소련 유학생 망명 사건에 근무하셨거나 관계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김성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당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제대 말년이고 11월 23일이니까 주로 우리 한 석 달 전에 마지막 근무를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야간 근무다 보니까 전민장 잠깐 휴식하고 이럴 테니까 잘하고 있어 하고 올라가는데 야 빵, 빵, 빵 하면서 청소리가 들리더라고. 올라가다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후배님인데 우리 근무할 때 쓴 하이바를 어디다 그거 했는지 얼마나 급했으면 하이바 벗어질 정도 뛰었어요. 그게 막 빛의 속도로 막 뛰는 걸 보고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내가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총을 이제 쏟아보니까 후배들도 이제 같이 뛰어나갔죠. 그때 권총이 있으셨고요? 예. 예. 에스코트 했던 우리 병사와 소련 유학생은 이제 숲으로 좀 사라진 상태고 그 숲과 한 30m 정도 떨어진 상황까지 이국 병사가 한 7, 8명이 넘어왔었어요. 김 선생님 거기다 총을 쏘신 거예요? 예. 저걸 제지를 안 하면은 분명히 우리 후배와 뭐 망명인이 다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잡혀서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맨 앞에 가는 북한 병사를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쪽쪽 한 5명을 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들도 같이 어머와 함께 이제 총격을 가하고 장민기 상병과 그 버거인 일병 서백포가 됐는데 그 친구하고 사이하는데 버거인이란 친구가 권총 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앞을 보고 쏘는데 목 여기가 출렁하는 걸 봤어요. 이게 조금만 더 해서 물대를 관통해가지고 거기서 적사했었거든요. 대박. 그래 이제 5분 대기조 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제디오 장교하고 사격 중지라고 여러 번 외쳤거든요. 아, 그 정전 그 예. 외국 중립국 감독위원. 중립국. 예. 예. 그래 하고 난 뒤에 이제 총격전이 멈춘 상태에서 이제 그때 넘어왔던 부상자, 사상자를 갖다 이제 기어서 꺾고 그래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됐죠. 그게 이제 일말의 그 순간의 어떤 그걸 간략하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아니 그러면 최종 우리 쪽 사상자는 2명의 병사가 사망을 한 겁니까? 한 명. 1명이 사망을 했고. 참 이 말 잊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때 생각하면은 많이 잊으려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안 잊어지는 게 군대 생활 30개월인데 지금 30년이 지난데도 그건 생생합니다. 그리고 버거인이라는 친구는 그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빨리 어무사기해서 안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그 다행히 이제 부상자로서 그거 됐고. 그러나 우리 쪽에는 한 명 이제 고 장민기 상병과 이국 쪽에는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는 얼굴이 익은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북한군 쪽의 사상자 중에도?
8.18 도맥 도끼 만행 사건 당시에 주도를 했던 박철대위가 여기서도 선두에서 우리 한국군과 소련 유학생을 쫓다가 우리 아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 혹시 그 친구가, 그 말씀하신 그 친구가 아까 평양역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분인가요? 네. 통일이 되었더라면, 그런 사건이 안 났더라면 그 앞에 쌀 넘어오고 할 때 했던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평양으로 놀러 가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후임 병사가 죽는 거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반사적으로 나는 그때 상황들을 갖다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해마다 찾아오는 추모식 때마다 그 생각하면은 또 잠을 못 이루고. 그 무슨 얘기하세요? 그 묘지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 하세요? 가슴속으로. 명기야, 네가 내 눈에 보였더라면 너도 버거인 정도로 부상만 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꼭 내가 그 친구를 못 지킨 것 같고 내가 그 친구를 보살피지 못한 것 같고 그 친구가 부대 막내였는데 나는 마지막 근무였고 정말 갈 때마다 자주 못 가지만도 갈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거야. 이 말씀하시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게 너무 재상도 숙연해서 못했더니 일단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누군가가 넘어왔을 때의 두 나라의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넘어온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게 교전 수칙이고 북한은 넘어간 사람을 소멸이라고 써요. 소멸시키는 게 교전 수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데려가든 없애든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다 내려온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넘어왔기 때문에 지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싸우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썬큰가든이라는 조그만 연못을 가운데 두고 총격전이 벌어진 거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썬큰가든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연못이 없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다 연못 있으셨죠 그때는? 네, 그때 지금은 연못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장명기 상병의 이름을 따서 저희 본부중대원들이 자는 숙소 중에 하나의 이름이 장막사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놨습니다. 남편 아들은 어디로 한국 와다 잡힌 사람들 가는 대로 갔죠.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겠죠. 남편 아들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근데 죽자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모이땅 목이 걸린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돈을 꽂잖아요. 그 친구들이 진짜 이거 자본주의 사회인데 누가 돈을 꽂아요? 나 지금 살아보면 진짜 내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돈을 꽂아서 누구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날 붙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혼자 편안하자고 죽을 수가 있어요. 피리 소리 들은 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가 하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 내 사랑아. 제자를 위해서 그런 걸 폭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신 거잖아요. 근데 갔다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셨어요? 1월 달에 갔다가 4월 달에 김일성이 생일되니까 76일 만에 나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4월 15일에 풀려나신 거죠? 예, 4월 10일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나는 날에 남편이 그래서 저를 데리고 차를 타고 집에 갔죠. 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두부를 사다 놨어요. 한국 영화 보면 두부를 먹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북한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감옥을 갔다 왔다 해서 우리 남편이 두부를 사다 놓고 그다음에 목욕다라를 몇 달 동안 목욕을 못했으니까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욕다라에다가 이 촛물, 우리 아파트에도 두부에서 파는 두부 장사하는 집들이 있거든. 그런 데 가서 그 촛물을 밖에 다 받아다 촛물, 더운 촛물을 해놓고 나를 그 때를 밀어주면서 울던 게 감옥에 갔다 온 내가 우는 게 나는 막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 중고심밖에 없이 나왔으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그 나와서 날 목욕시키면서 울던 게 나는 아직도 우리 남편이 많이 요리거든요. 가고 요리고 정말 밥 한 번 굶어 못 보고 군대도 못 가봐가고 힘든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 그저 어지 살면서는 진짜 나를 정말 와이프지만 그저 누나하고 엄마처럼 저 또한 살면서 내 아들 맏아들이고 결국은 거기 가서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 나라를 다시 생각하면서 반동이 됐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반동이 돼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사람이 살기 싫더라고요. 내가 사는 나라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이런 나라구나 하니까 살기 싫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하다가 떨어져 죽느니 그러니까 다 달아나는데 나라고 못 달아나보게 야 한국 간다는 것도 알고 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내가 가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에는 남편하고 아들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데려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먼저 탈북했죠. 한 번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까? 네.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알았던 아이를 통해서 두루두루 루트를 밟아서 브로커를 통해서 왔고 저는 비교적 홀하게 왔어요. 남편 아들을 데려오려고 제가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가 살기 좋다니까 거기를 희망해서 지금 제주 갔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일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네, 리조트에서 메이드 했어요.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가고 싶은 건 이건 꼭 말하고 싶어요. 한국 가서 진짜 우리 한민족이구나. 예? 뭐 제가 북한에서 아무리 교수를 했다 해도 여기서 교수해서 돈 벌어서 아들 못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해서 돈 많이 버는 데부터 먼저 간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럼요. 돈을 벌기 쉽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엄청 나를 막 도와주고 일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너 도대체 돈 얼마나 있으면 너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니? 그래서 얼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어떡해 보여줬어요. 3천만 아마 되는 돈. 제가 번 돈이면 쬐끔 먹고 버태고 그래서 브로커비를 다 대고 결국은 제가 좀 서둘렀지 뭐 그러다 나니까 중국까지 왔어요. 와서 전화 통화를 한 번,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브로커 보고 데리고 오라. 난 남편 아들한테 해가 갈까 봐 브로커 보고 뭐 돈 같은 건 논하지도 않고 달란 데를 다 줬어요. 그래서 데려오는데 어느 날 한 2, 3일 지나서 공안에 체포됐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세상 하늘땅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끝났구나
예, 근데 그 순간에 뭐 아들한테 뭐 돈을 얼마 쓰면 다니. 북한이 어떤 나라는 너무 잘하는데 이건 끝이구나. 우린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래서 다 죽자. 고통에서 벗어나면 죽어야 되겠다. 언제예요, 이게? 그게 제가 탈북하고 딱 2년 만에 그래서 16년도에. 정말 술로 달래고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직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고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지난날에 대한 이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학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더군다나 우리 아들은 의학을 했는데 의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고 이렇게 잘 적응해서 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 통일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럴 때 북한에 6.25 전쟁 나갔다가 네, 다시 이렇게 한국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네. 간첩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고향에 뭐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고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 남조선 피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국군 포로 가족이라면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거든요. 4번 북송을 된 거잖아요. 네. 처음 실패해서 북송된 게 몇 살 때예요? 12살이에요. 12살이에요. 뭐 보위부 생활도 하고 저기 꽃바꾸도 이제 꽃바꾼 뭐예요? 꽃바꾸는 거기 노동단련대인데 제인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는 데거든요. 4번을 탈북하시고 4번을 북송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북송당하시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때 한국에 오다가 아빠랑 엄마랑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잡혀서 보위부에 북송됐어요. 보위부 나가서 이제 국군 포로 가족이지만 한국 오다가 잡혔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걸 해서 너네 한국 가다 잡혔나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사실대로 알고 싶어서 사람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이제 때리고 막 몸에 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근데 안 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아버지가 맞은 걸 봤어요? 그 구르장에 감옥이 있어요. 조그만 감옥이 있는데 그 이제 가족들은 따로 이제 가다였거든요. 네. 같이 안 가다녀요. 그 옆에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맞고 나서 저사 다 받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감옥은 여기 있는데 그 아빠랑 엄마랑 있는 감옥은 옆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다 맞고 저사 받고 나서 들어갈 때 다 끌려 들어가요. 피가 엄청 흘리고. 아버지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맞았을 때? 네,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만 그 개구멍 같은 그런 새살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끌고 가는 거. 근데 아빠 모습을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아빠가 한 번씩 맞을 때면 도망 나가서 아빠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만 듣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향수 씨 아버지는 국군 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 제가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 보위부에. 근데 한 달 내내 엄마랑 아빠랑 항상 그렇게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남자가 맞으면서 소리를 그렇게 비명을 지를까.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각자 그 옆에 달려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16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빠가 불려 나갔다가 조사받고 또 끌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새살창으로 잠시 내다봤는데
거기서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고 아빠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가나 그냥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엄청 맞고 끌려나갔으니까 걸지 못하는데 막 끌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말한 게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아빠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로 끌려나갔던 모습.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못 듣고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소식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만나갑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이런 용기를 내서 지금 사실은 국군 프로들의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또 모십니다. 예, 향순 씨는 할아버지가 네. 6.25 때 육군 포로셔서 차별을 당했는데요. 이분은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6.25 전쟁 때 월남을 해서 차별을 받으신 분입니다. 월남자 가족 임대광 씨 소개합니다. 네, 어서 나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6.25 전쟁 때 월남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힌 임대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도대체 월남자 가족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6.25 전은요, 일단 48년도에 해방된 다음에 월남을 한 사람들 이유들을 보면은 대체 보면 북한에서도 그때 당시 숙청 사업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자산춘, 그 다음에 뭐 일제 시기에 지식인충, 예,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무슨 대학을 나왔다든가 일제 그 기관에서 복무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숙청을 피해서 월남을 한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6.25 때도 역시 같습니다. 전쟁 때 단순 피난민, 우리 국제시장 있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도 북한에서는 월남자 가족으로 예,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전쟁 시기에 또 그 뭐지 만약 국군이 올려 밀었을 때 국군을 도왔다. 예, 도왔다가 다시 국군이 밑으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간 사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건 물론이거나 막 서러운 일도 많았겠어요. 뭐 저희 동생도 저 군사복무 했거든요. 군사복무 했는데 저희가 저 뇌물을 좀 맡겨갖고 평양시 그 주변에 좀 군사복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걔가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계속 입당을 하겠다고 부대에서 계속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뭐 부대에서 뭐 요구되는 거 자기가 해결한다고 와갖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때 제가 좀 돈벌이가 좀 됐는데 집에다 버려다 놓으면 동생이 와가지고 몇 배로 걷어가는 겁니다.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인솔 군관을 데리고 옵니다. 장교를 데리고 와갖고 집에서 파먹고 또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지막엔 힘이 붙여갖고 우리 집에 출신 성분 걸리는 것 같은데 너 절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저 군사복무만 무사히 마치고 오너라 했는데 얘는 그거 믿어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설마 해갖고 얘기 안 했구나. 계속 더 내가 투자를 안 하니까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모두 그 돈도 끄고 뭐 물자 같은 거 뭐 남들한테 빌려갖고 계속 부대 보냈거든요. 내가 입당을 못했으니까 입당도 못하고 뭐 대학 추천도 못 받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고향에 돌아간 게 너무 망신스러운 겁니다. 망신스러우니까 제대 돼서도 입당을 좀 해보려고 도당 가족들한테 접근한 겁니다. 접근해갖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뭐 비리, 불법 같은 거 다 저지르고 다니고 그 사람들 돈벌이 해주고 말하자면 그 같은 거 한 겁니다. 했는데 중앙당에서 검열이 한 번 내려온 겁니다. 검열 탁 내려와갖고 막 조사단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이 걸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동생한테 얘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그때 그 애가 정치범 수용소 간 거 제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제가 차마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가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지 몰라 하는데 제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하게 되면 또 부모님들이 막 쓰러지고 막 할 것 같아갖고 제가 얘기 못하고 왔거든요. 여기 올 때 봤는데 부모님들은 제가 와갖고 한 1년 만에 계속 모셔오려 했는데 부모님들은 그 애가 정치범 수용소 간 걸 모르고 북한의 그 교도소랑 교도소는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 3년 동안 돌다가 부모님들 귀로 직접 어디서 알아본 겁니다. 그 애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가서 못 나온다 하니까 그때 다 포기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임대강 씨도 향순 씨처럼 뭐 그런 차별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염증도 느끼고 네. 정말 막 한멸을 느껴갖고 탈북은 항상 생각했거든요. 네. 이 땅에서 더는 살 것 같지 못해갖고 아무 때나 이 땅을 떴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랬지만은 정작 진짜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제 첫 딸을 임신해갖고 막달이었습니다. 막달이었는데 출산 직전까지도 그 집사람이 벌어먹고 살겠다고 뛰어다니고 집 나르고 다녔으니까 출산 예정일이 훨씬 앞당겨 지금 진통이 온 겁니다. 그래 밤에 제가 일을 보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막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 같은 뭐 119나 뭐 택시 같은 거 부르면 뭐 당장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집사람을 얻고 그때 밤 12시 지나갖고 제가 시병으로 달려간 겁니다. 4층이 산부인과인데 그 당직 의사가 한 명 계시더라 말입니다. 그 여자분인데 막 깨어갖고 집사람이 지금 급하니까 좀 봐달라 하니까 그 의사가 막 짜증을 내면서 하여튼 그 산대에 누워보라고 그래갖고 집사람이 산대에 누웠거든요. 누우니까 뭐 들여다보더니만 발이 나왔네 하더니 발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빨리 출산 준비 해가지고 오라 해갖고 정신없이 나가갖고 그 시장 주변이고 막 온 동네 뛰다니며 막 남의 집 문도 들이고 해갖고 초도 사고 뭐 나무도 사고 담요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가재천도 사갖고 병원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벌써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막 4층에 뛰어올라 보니까 집사람이 혼자 그 산대 위에 그 철판 위에 누워 있더라 말입니다. 원래 그게 뭐 원래 뭐 도 같은 게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네가 세탁하기가 싫으니까 뭐다 치워버리고 철판 위에다가 동그랗게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그 가재천으로 그 뭐 애기 다 싸고 해갖고 그 집사람 침대에서 그 받아 내렸거든요. 내려갖고 북한 병원이라는 게 뭐 약도 없지 뭐 뗄감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 하니까 지금 출산을 해도 뭐 어떻게 그 이별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새벽에 빨리 전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뭐 새벽에 차가 있습니까? 뭐 집사람이 올 땐 제가 업고 왔는데 이제 2명이니까 지금 업고도 못 오질 않습니까? 깐난애기인데 이제 막 태어난. 그래 너무 바빠갖고 그 주변에 그 우리 역전이 있었거든요. 역전에 막 밤에 짐 구루마꾼들이 구루마에서 잠을 잡니다. 비닐방 막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데 그 사람들 내가 깨워갖고 돈 500원을 줄 테니까 이렇게 좀 사람 좀 실어서 이제 가자 하니까 구루마꾼이 구루마를 빌려주더라 말입니다. 그래갖고 구루마에다 그 짐 구루마에다 그 담요 이불 놓고 집사람하고 애기 싣고 그 뭐 도로도 뭐 비포장 도로인데 그걸로 지금 막 깨꾸고 그 집사람 그 구루마 싣고 막 오는데 그 유치원 그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다 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뭐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뭐 이런 게 막 써 있는 게 다른 땐 그런 게 그 무심코 뭐 지나가며 보고 뭐 별다르게 안 생각했는데 그날 그거 보니까 막 눈에서 막 불이 일더라 말입니다. 뭐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데 이거 진짜 구루마에다가 애를 싣고 산모를 이렇게 싣고 제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막 이렇게 덜렁덜렁 끌고 막 오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일고 막 그렇더란 말이다. 그래갖고 저까지만 해도 그 땅에서 차별받고 진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한테 우리 딸한테는 그런 우리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 말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북한 급변 사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북한 급변 사태라고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군부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뭐 대규모의 민중 공기가 일어났다든가 이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이제 북한 급변 사태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이제 그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네. 그런데 과연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남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박은혜 씨가 얼마 전 출연했던 강철비 영화를 보면서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한 그 국제사회에서는 별개의 국가인데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외세 침략이 돼버립니다. 아. 그러면 중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뭐 하나의 국가라고 우리 헌법에 돼 있지만은 사실은 개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변 사태를 통해서 그런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력 통일입니다. 그 무력 통일인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쳐들어가서 통일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우리 헌법 5조 1항에 보면은 그 침략 전쟁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고 또 유엔 체제 하에서는 그 전쟁과 모든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면서 전쟁을 해서 통일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전쟁이군요. 북한이 들어왔을 땐 방어 전쟁 정도가 가능한 거지. 물론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에 한 뭐 일주일 안에 싹 우리가 점령을 해버렸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력 통일도 급변 사태를 통한 통일 이상으로 그보다 훨씬 더 그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능성이 있어서도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또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네요. 마지막이 그 합의 통일입니다. 합의 통일은 평화 통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 통일인데요. 결국은 통일은 남한 주민, 북한 주민 모두가 원했을 때 돼야 되고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통일이 돼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의 통일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이렇게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남북 연합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단일 국가로 가는 통일 과정을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합의 통일만이 가장 그 현실성 있고 또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통일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우리나라 그 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핵 문제가 있는데 남북이 통일됐어요. 이 핵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일각에서는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께 되니까 우리가 핵 보유 국가로서 뭐 강대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이 통일되면 법과 제도의 통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법도 통합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입해 있는 각종 조약들 이런 국제법도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입한 NPT 그 핵 확산 방지 조약이 효력이 북한 지역까지 미치게 돼요. 그럼 통일 한국이 NPT에 가입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유엔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는 핵은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들, 생화학 무기도 다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통일 전문가들께서 한 가지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00배 아니라 100배. 아니 근데 이게 10,000원 내고 100만 원 번다는 얘기가 이게 로또 아닙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네, 뭐 우리 많은 국민들의 사실은 통일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 프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걱정은 내려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인가요? 비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통일 비용을 추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남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뭐 70%나 한 100% 정도 맞추는데 10년 걸리느냐 20년 걸리냐에 따라서 이 추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50조 원, 또 뭐 많게 추산하는 경우는 5천조 원 이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그 5천조 원 추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일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북한의 지하자원만 하더라도 7천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러니까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결국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단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 연간 한 11% 이상을 성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와.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제일 걱정 아니에요? 사실 예, 어느 맞습니다. 나라는. 지금 우리가 2%대, 3%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1인당 GDP부터 3만 불에 좀 정체되어 있는데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9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9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9만 불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오는 게 한 3배 이상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경제적 강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좀 많아서 그런데 혹시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GDP의 한 1% 정도, 그다음에 연간으로 해가지고 한 17조 원 정도의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1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배 이상의 경제적 부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통일이라는 게 통일 특수라는 게 경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북한 자체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자본들이 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엄청난 또 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북한의 기름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석유 근데 얘기.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지역 내에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을 탐사도 하고 했거든요. 경제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장량의 규모는 한 600억 배럴 정도. 600억 배럴이요? 예, 배럴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실제 채굴이 가능한 원유만 하더라도 한 50억 배럴 정도거든요. 50억 배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원유에 한 500년 정도 이게 수입하는 그 정도의 원유들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 숫자를 너무 그냥 크게 못 치는 것 같으시네. 아니. 또 우리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지출되는 비용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국방비. 국방비죠.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있고 평화적으로 한반도가 운영이 되면 국방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연간 50조 원 정도 국방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이제 군사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한다고 해도 한 30조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국방비를 30조 정도 아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30조면 어쨌든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하도 그 금액이 커서 30조 원 정도면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됐을 때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러면 1년에 주머니에 보너스로 60만 원씩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청년 실업자는요, 그 취직이 좀 늦어져도 아버지 어머니가 먹여 살려요. 심각한 것은 장년 실업입니다. 50대, 60대에 퇴직하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결혼이 좀 늦다 보니까 요즘은 60에 퇴직을 해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독일의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동독 지역에 많은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그쪽에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안 가요. 안 가려고 하니까 월급도 더 줘야 되고 또 승진의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요즘 다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60세에 퇴직을 해도 한 10년, 15년은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제가 희망사항은 정부에서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퇴직 공무원들 중에 나는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월급은 좀 덜 받더라도 연금 받으니까 가서 공무원으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뽑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이렇게 공무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늘어나죠. 또 집안일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면은 통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월급을 더 덜 줘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기업 경영을 해보신 분들도 북한의 여러 가지 기업소들에 이렇게 가서 그걸 맡아가서 하게 되면은 그분들 많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종 건설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한 전체 이제 국토 개발을 해야 되죠. 이제 도로, 철도 다 깔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새로 해야 되고 발전소 줘야 되고 이런 건설 분야의 그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건설 분야의 일을 하려면은요, 이 부동산이 정리가 돼야 돼요. 북한 전역에 있는 토지를 사실은 측량을 다시 하고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측량 기사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걸 다 일일이 지적도를 새로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토지대장에 넣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토지의 가격을 또 써놔야 돼요. 토지대장 만들 때.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또 엄청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고급 그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잠깐 북에다가 자기 집을 놓고 오거나 땅을 놓고 온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그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소련 그 점령기 때, 군정기 때 그때 이렇게 뺏긴 땅은 그냥 놔뒀고요. 그다음에 동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동독 정권이 이렇게 몰수해간 토지는 원주민들한테 다 돌려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동독 가가지고 동독 주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 집이니까 내놔라 하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두 번째는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 땅들이 전부 다 소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원주민한테 돌려주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독일이 사실은 그 원주민한테 돌려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뺏긴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못 해주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통일 비용이 땅값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 헌법 그 사유재산권 보장제도에 맞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돼 있었는데 다 무시해버려라. 그냥 북한 주민들 이용하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국가가 그 실제로 점유하고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한테 불화를 해주자, 그냥 이런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뭐 그것을 통일되기 전에 우리 정부 입장이 이렇다 하고 발표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 그 안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남한에 내려와서 북한 분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셔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북한에 핏줄을 남겨놓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통일이 되면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재산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 핏줄이라고 와갖고 재산을 분할을 요구하면 이거 가능한 겁니까? 얼마 전에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북한에 일부 처하고 자녀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딸만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재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의사로서 엄청난 그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새엄마하고 배다른 동생들하고 이렇게 재산을 나누게 되니까 북한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생들이 남한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몫의 재산을 내놔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돼가지고 이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이 돈이 북한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이 북한으로 만약에 보내주게 되면은 북한 당국에서 그런 사람 다 찾아가지고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재산 상속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북한에 돈을 보내려면은 필요 최소한의 치료비랄지 최소한의 생계비 이런 것만 보낼 수 있게 법을 만들고, 그 보내는 것도 법무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보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땅 같은 거는 여기 상속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북한에 있는 그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고 다만 와서 행사를 못 하니까 그것을 법원에서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통일되거나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그렇지. 북한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근데 실제로는 안 되죠, 그게. 네, 거주 없어요.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평양시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평양시 외곽에 사는 사람이 평양시 중심으로 가는 것도 국가 승인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사를 못 해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은 엄청나게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 중개를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일거리가 이제 계약을 다 써야 되니까 상당히 늘어나겠죠. 지금 신 기자님이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짓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신 기자님이 분명히 빨리 알려주세요. 갖고 오셨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겁니까? 저런 직업을 꿈꾸고 북으로 가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독특하시네요. 와. 그냥 북한에 간다고 북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북한 사람들의 땅을 매매시켜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게 알고 가야 공사 차원입니까? 비용을 받으실 겁니까? 저요? 아니 또 사업자니까 또 왜? 아마도 저런 분들을 교육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국가가 저한테 수당을 주겠죠. 그렇죠. 교육 수당을 주겠죠. 아무튼 공짜는 없다. 무조건 받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양쪽의 정서를 다하는 지금 이런 분들이 통일 이후에 역할이 되게 클 겁니다.
근데 저 보면 통일후 대박날 직업이 대체로 보면 기성세대네요. 근데 저는 젊은 층의 일자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그냥 한국식으로 개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4차 산업에 맞게 좀 스마트 시티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젊은이들 공대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뭐 AI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맞게 그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만약 스마트 도시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전 세계 수많은 그런 기술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테스트 베드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일됐을 때 너가 이 기술을 가지고 북한에 올라가면 뭘 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생각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북한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이제 새로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일리 있는 말씀. 돈이 되는 북한 6위. 러시아에는 한국 사람이 단돈 100원에 가질 수 있는 땅이 있다.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원이라니. 우와 말도 안 돼.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100원에 사? 오늘 모실 분은 러시아에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겠다 해서 이곳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차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단도진입적으로 좀 여쭤볼 건데 이 100원짜리 땅이 일단 실화인 건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 진짜예요, 이게 일단은? 러시아는 토지를 이제 애국인한테는 간단하게 임대를 49년 해줍니다. 49년이나 해준다? 소유라고 봐야지. 그럼 50년 가까이 해준다. 네, 50년 이제 뭐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49년 해주는데 러시아가 부동산의 장점은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게 준다는 거예요. 실은 저 100원도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오호. 땅은 임대 49년, 건물은 소유권이라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호. 거기가 어딥니까, 선생님? 정확하게 찍어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저희는 여기 지금 북한 라지성공. 여기 두만강이거든요. 여기가 두만강이고 여기 이제 중국 훈춘이고 여기가 이제 크라스키노거든요. 두만강 옆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제교통의 요통지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중국. 삼국이 모여 있으니까. 와. 철도도 환승이 되고 자르비노항, 푸에스트항 이런 항구도 있거든요. 좋다. 저기는 지금 하산 근처입니다. 두만강 근처. 진짜 예쁘다. 해가 저렇게 커? 해가 바다에 비치고. 저긴 자르비노항이고 원래 속초에서 진짜 좋다. 자르비노에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투자처로선 최고라고 봅니다. 와 박사님 진짜 짱이시다. 러시아에서는 그러면 왜 그런 땅 임대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거기는 땅이 크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를 많이 어떻게 보면 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도 짓고 개발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러시아 나라를 침공한 나라는 토지를 안 해요. 야하. 그래서 한국인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와 우리도 갈 수 있겠네. 저는 이제 여기다 휴게소를 치면은 이제 휴게소를 일단 1차적으로 휴게소예요. 거기서 지금 뭐 소떡소떡 이런 거 파실 그런 휴게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뭘 파는 휴게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휴게소예요. 주유소도 있고. 네, 그럼 다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6만 평이니까 거기다 아울렛.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아울렛 괜찮다. 숙박업 그런 것도 이제 숙박까지요?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이제 휴게소를 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펀드를 조성한 거니까? 아니 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선생님 연락처 좀 주세요. 뭐 3,000원 투자하고. 제가 궁금한 건 휴게소라는 건 그 옆에 뭐 차도 많이 다니고 뭔가 왕래가 많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그쪽에 아직 북한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저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통일된다고 보고. 실은 원래 제가 낮은 선봉에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우와. 92년도에. 그런데 우연치 않게 크라스키노하고 여기 이제 하산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투자 준비를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말리는 분은 없었어요? 진짜 오빠 궁금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 저는 정말 궁금해서. 저는 통일이 저는 100% 된다고 보거든요. 우와.
한국부동산 박사회에서 예. 거기에서 실은 100만인 도시를 구상하고 있어요. 하상군에 한국인 100만인을 거주시키자. 네. 나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이주한다고 봅니다. 아니 100만인 정도면 고양시 인구랑 용인시만한 똑같은데. 거를 구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는 국제도시예요. 중국, 북한, 한국도 들어가죠. 아마 남북 통일이 되고 거기 어떤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붙어가지고 금방 될 겁니다. 그 훈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이 세계 국경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로 나가려고 하니까 꼭 이 훈춘에는 육지를 통해서만 나간단 말입니다. 중국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민용 씨 갔을 때 하고는 지금 다르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훈춘에도 뭐 혈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상당히 정말 뭐 통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짜 통일이 되고 정말 세상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된다면 중요한 위치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돼 네. 무조건. 전 통일이 되면 선생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것 같아요.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요. 대박 났네. 정 변호사님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일단은 차 대표님 그 사업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 지역이 사실은 화물 물동량도 많지 않고 차량 통행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북한에서 계획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은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동해선 연결되고 그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에서 만약에 유럽으로 물품을 삼성전자 휴대폰을 수출할 때 바다로 가면은 2배 걸리는데 TSR을 이용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면은 시간이나 비용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관계가 정말 개선되고 북한이 기획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는 전제 조건이 만약에 충족된다면은 정말 이쪽은 아마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보다 물류량들이 물동량들이 2배로 늘 거고요. 차량 통행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휴게소가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중재가 되는 거고 다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뭐냐면은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향후 물류 창고를 지어서 그 부분들을 임대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 대표님 나중에 그 휴게소에다가 그 떡볶이 코너 하나 순실 형님 모시고 한번 차려보고 싶네요. 저기 부동산 전문가로서 장영석 선생님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위험한 측면도 있는데 러시아 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돈 되는 지역이면 푸틴이 직접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일단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개발시키는 간을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사님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만 풀린다고 하면은 대박을 터뜨리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모아놓으셨죠? 비우셔야 돼요. 아니, 저 차 대표님 그 러시아 투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극동 러시아 지역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람이 별로 살기는 적당한 환경이 아니라서 맞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이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동 러시아에 투자하실 때는 그런 도로 상태라든가 또는 그 교통 물동량들 얼마나 차량들이 많이 통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미리 꼼꼼히 점검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불의의 손을 입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제 남북 철도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고 하는데 진짜 뭐 부산에서 저 핫산을 고쳐가지고 이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이죠 사실은. 진짜?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풀려가지고 철도를 놓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철도를 놓는데 최소한 5, 6년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좀 잘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나는 차 박사님 따라갈래.
부동산은요, 보이면은 다 오른 거예요. 빌딩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면 다 오른 거예요. 안 보이고 상상했을 때, 그때가 투자하는 거예요. 아, 명언이십니다.